뉴욕시에서 망명 신청자 한 가구를 돌보는 데 드는 일평균 비용이 $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당국이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 유령 자동차 퇴치를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도 트랜스젠더 고객의 여성 전용 사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멸종까지 불러올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숙소 내에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에서 망명 신청자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망명 신청자 한 가구를 돌보는 데 드는 일평균 비용은 $388에 달합니다. 울리 왓소팍 뉴욕시 소셜서비스국 국장은 어제 열린 시의회 예산 공청회에서 현재 망명 신청자 한 가구를 돌보는 데 드는 일평균 비용이 $38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에는 쉘터와 식비 등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8월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과거 시정부가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해 쓰던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 한 명에게 일평균 $145.13, 가족의 경우 일평균 $232.40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쉘터 거주 기한을 30일, 가족의 경우 60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비용 절감에는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또 문제는 시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쉘터를 떠난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망명 신청자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신속하게 노동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민서비스국은 노동허가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기 기간을 수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는 관련 예산 $1억 5,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4,900만 달러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추가적인 주 연방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2년 후 망명 신청자 관련 예산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망명 신청자 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 유령 자동차 때문에 과속 카메라 단속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유령 자동차 퇴치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경찰, 뉴욕시경, 항만청 경찰, MTA 경찰, 뉴저지 경찰 등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며 온라인 등에서 다운받은 가짜 번호판 등을 부착한 유령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1일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에서 실시한 첫 단속 결과 73대의 유령 자동차를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습니다. 또 28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 가운데 8명을 체포했습니다.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는 자동화된 최첨단 번호판 판독기를 이용해 가짜 번호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략 한 달에 한 차례 8시간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속 장소는 통행료 현황 등을 근거로 무작위 결정합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불법 및 가짜 번호판과 가려진 번호판 등으로 인해 과속 차량에 대한 뉴욕시의 카메라 단속이 무력화되면서 지난해만 최소 $1억 800만 달러의 벌금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시애틀의 한인이 운영하는 한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거부해 소송이 이어져 왔는데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도 트랜스젠더 고객의 입장을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사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금지 위배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이어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또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애틀 올림푸스 스파에서 벌어진 트랜스젠더 출입금지 논란은 연방 법원과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의 연이은 기각 판결로 미국 내 한국식 찜질방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올림푸스 스파는 성전환 수술이 완료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고,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는 즉각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측은 올림푸스 스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윌비치를 차별했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올림푸스 스파 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같은 해 6월 연방법원도 올림푸스 스파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차별방지법 교육 실시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올림푸스 스파 측은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찜질방에서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은 트랜스젠더 입장을 둘러싼 논란은 LA 등 여러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한국식 찜질방의 운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11월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대결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일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공화당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4년 만에 재대결을 확정했습니다. 공화당 전 대선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슈퍼 화요일 패배 이후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하와이 경선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 미시시피, 워싱턴주 등 나머지 경선지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1228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필요한 대의원 1215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조지아, 미시시피주 등의 경선에서 승리해 2099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며 매직 넘버 1968명을 훌쩍 넘어섰고 대선 후보 자리를 굳혔습니다. 두 후보는 11월 5일 대선까지 8개월 동안 미국의 미래를 둘러싼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2회 연속 맞붙는 것은 68년 만이고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1912년 이후 112년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몰아세우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다발을 통해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공화당 전당다발은 7월 15일에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되고, 민주당 전당다발은 8월 19일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연방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는 건데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원은 오늘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 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됩니다.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됩니다. 하원의 틱톡 금지 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겁니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폴 상원의원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는 날이 갈수록 우리 삶에 더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AI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멸종까지 불러올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의 무분별한 발전이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재앙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년 이상에 걸친 광범위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며 AI 기업 경영진과 사이버 안보 연구자,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 정부 내 국가안보 당국자 등 200명 이상의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제기할 수 있는 위협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중 특히 우려되는 점은 최첨단 AI 시스템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스스로 개발한 AI 기술에 대한 통제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주요 인프라를 마비시키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최종 형태로 여겨지는 AGI, 인간과 유사하거나 인간의 역량을 넘어서는 학습 능력을 지닌 범용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에 보고서는 주목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대한 우려는 이 기술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 인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AI 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등 전문가들도 AI가 인류의 멸종에 준하는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인류가 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숙소 내의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다음 달인 4월부터 시행됩니다. 에어비앤비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4월부터 숙소 내 보안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정책 단순화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에어비앤비의 정책은 숙소 내의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사적 공간에는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면서도 거실이나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에는 보안 카메라 설치 여부 명시를 조건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결정으로 인해 숙소 내의 모든 공간에서 카메라 설치가 금지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책 변경이 게스트와 호스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계속해서 커뮤니티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소의 보안을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 보안 카메라와 소음 측정기의 사용은 계속 허가됩니다. 단 설치 사실과 위치는 사전에 게스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새 정책이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게스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발표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쇼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에서 에어비앤비 숙소 내 불법 촬영을 꼬집는 영상이 큰 주목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과 복잡한 정책 등 에어비앤비의 단점을 지적했는데 현재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서 13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정책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자칩과 시리얼 같은 초가공식품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초가공식품에 의한 정신 건강 상태를 초가공식품 사용 교란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이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수면 장애도 일으킨다는 이유입니다. 또 담배나 알코올, 마약처럼 중독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품들의 대부분은 비만이나 당뇨, 암,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건대의 애슐리 기어하트 교수는 초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마약과 비슷해 사람들이 이들 식품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소비하며 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칩과 시리얼, 간식용 바등을 포함하는 초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분자 단위까지 분해돼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뇌에 빠르게 도달하면서 중독성을 일으킵니다. 또 자연식품과는 달리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배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기대감만으로도 동기화, 학습, 기대감, 기대 보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간판을 보거나 식품 포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 활동이 증가하고 그 식품을 먹으려는 욕구가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은 또 학습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는 우울증 위험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어하트 교수는 이런 증세를 초가공식품 섭취 장애라고 명명하고 정신병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환자를 분석하는 공식 지침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4.10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 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부재자는 11만 9,897명이며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 8,092명입니다. 이번 재외선거 유권자 수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34.6%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해도 14% 감소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거주자가 51.2%로 가장 많았고 미주 거주자가 31.5%, 유럽이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3,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중국 순입니다. 22대 총선 재외투표는 오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와 자매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항만기관은 항만 관련 정보 교환, 항만 디지털화 등 혁신 사례 공유, 항만 탄소 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에 협력합니다. 아시아와 북미를 대표하는 두 항만 기관 간의 협력은 항만 정보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전 세계 해상 공급망의 안전성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항은 지난해 2,315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해 세계 7위를 기록했고 뉴욕 뉴저지항은 781만 TEU를 처리하며 세계 20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제스민 윤 변호사를 연방법원 버지니아주 서부지법 판사로 최종 인준했습니다. 윤 신임 판사는 버지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 씨는 판사 지명 전 금융기업인 캐피털원에서 사내 윤리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지난 1월 윤 지명자는 법원을 리드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사수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명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퀸즈 공립도서관 측은 어제 시의회에서 열린 예비 예산 공청회에서 에릭 애담스 시장이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대부분의 공립도서관은 현재 6일 운영에서 하루 더 줄어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200개가 넘는 공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망명 신청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시의 $2,200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요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 회계연도 예산이 추가 삭감될 경우 하루 서비스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인기 프로그램도 축소해야 하고 도서 구입 계획도 취소해야 할 전망입니다. 3명의 공립도서관장은 어제 공청회에서 아담스 시장에게 삭감을 취소하고 공립도서관이 다시 7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